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중에 이제 제8장 고유자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고유자범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뭐 개념이 나와 있지만은 그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자범을 회로에서 제거해도 이제 이론적으로 최소 크기의 자범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회로적으로 뭐 필터나 써가지고 그 제거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저 자범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범은 이제 실호값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수식값으로는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양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지만은 얘가 이제 언제 어떤 노이즈 어떤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어렵고 확률로서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우리 흔히 이제 백색 잡음을 보면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뭐 이제 그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 잡음은 이제 거의 모든 전자부품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열잡음이고, 뒤에 이제 보면은 어떤 산탄잡음, 팝콘잡음, 뭐 접촉잡음 이런 또 이제 그런 잡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은 또 있고 한데 이 열자범 이거는 절대 이제 없앨 수가 없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열자범은 보면 이제 모든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자품의 존재, 저항 성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항도 우리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로 저항을 만드는데 그 재료와는 상관이 없고 재료와는 상관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재료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제 어떤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하면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 성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RLC 회로로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R만 이제 우리가 전력을 소비하죠,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L과 C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뭐 저장하고 이제 방출만 하지. 이게 이제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인덕터나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콘덴서만 있고 이제 L 성분만 이제 있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경우에는 거기도 보면 이제 어떤 R 성분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덴서나 인덕터에도 이제 전력을 소비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어떤 분포성으로 들어있는 어떤 저항 성분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L 성분이나 C 성분에 의해서는 절대 이제 에너지가 소비가 될 수 없다. 대신에 우리가 실질적인 영역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덕터나 콘덴서가 에너지를 이제 파워를 소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분포성으로 들어있는 이제 저항 성분에 의해서 이제 파워를 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RLC를 얘기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전력을 소비하는 거는 그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이제 열로 내는 거는 무조건 저항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 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요 저항에 의해 가지고 저항이 커질수록 그
이제 열잡음의 어떤 크기는 이제 그 시로값이죠. 시로값은 커지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또 이제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열잡음도 커진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잡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코프 딱 키면은 이제 뭐 신호를 측정 안 했는데 이제 0볼트나 아니면은 뭐 5볼트 이렇게 이제 쭉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고주파로 이제 실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열잡음의 형태로, 열잡음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일직선으로 쫙 나오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스코프를 측정해 보면은 어떤 DC라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노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아주 작은 성분의 고주파 리플이 거기에 잘 실리는데 그게 이제 열잡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잡음은 저항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고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인덕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 집적 회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어떤 저항 성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자부품에는 열잡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잡음 때문에 이제 이게 고주파 통신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력전자를 하는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열잡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잡음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없고 한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통신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무선으로 날리다 보면, 무선으로 이제 장거리로 날리다 보면 이제 그 이제 이 수신 측의 에너지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게 감쇄가 돼 가지고 이제 수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준 그게 거리를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자꾸 이제 신호는 감쇄돼 가지고 수신 측에서 이제 그 신호를 증폭을 할 때, 이게 대부분 이제 고주파다 보니까 증폭을 할 때 이제 이런 그 이제 열잡음 이런 게 이제 고주파 통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되는 것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열잡음이라는 걸 뭐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잡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장거리 고주파 통신을 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잡음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률로 구성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률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열잡음의 어떤 전압과, 요거는 이제 전압이죠. 그 다음에 요건 전류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열잡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이 얼마냐 하는 거는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험적 데이터겠죠.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이 그 콘덴서나 이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런 열잡음을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미메트릭 증폭기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할 때 이제 열잡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정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반도체 같은 걸로 정폭을 시키면은 거기에는 이제 열잡음이 자꾸 이제 섞여가지고 열잡음도 자꾸 이제 정폭이 되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제 리액트 성분의 어떤 이제 어찌 보면 공진 특성이죠. 공진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정폭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잡음에 의한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파라메트릭 정폭기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쓰이는 걸로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리액트 성분, 그러니까 리액트 성분이라면 이제 L과 이제 C를 사용하면은 이제 열 잡음이라는 게 이제 없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액트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정폭을 해가 통신하는 게 파라메트릭 정폭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잡음의 어떤 특징,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주파수에 따른 이제 열잡음의 전력 분포는 이제 균일하다. 뭐 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0에서 200Hz 사이에 이제 100Hz 대역폭의 열잡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에서 천에서 이제 그 1000.1kHz 이제 이 사이가 100Hz, 100Hz.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Hz 사이에 여기도 100Hz고 100Hz 사이에 어떤 이제 열잡음의 그 어떤 크기는 이제 동일하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측정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순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그린다. 그래서 이런 가우스 분포 이런 건 아마 이제 고주파 통신 이제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응용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우시안 분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뭐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이제 고주파 통신 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제 얘기고, 우리 같이 이제 전력전자를 하는 쪽에서는 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열잡음이나 이런 고유 잡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대전력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무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고려를 거의 안 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무슨 통신을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엄청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좀 참고로 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말 로이즈의 어떤 이제 크레스트 팩트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저기 파고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제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제 피크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RMS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이제 DC는 이제 그
시력값하고 피크치하고 이제 같으니까 이제 1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크치는 높은데 시료치가 작은 이런 경우는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파고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료치 대비해가지고 어떤 피크성의 어떤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어떤 이제 이 서말 노이즈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제 큰 RMS를 갖는 이런 신호가 아니고 이제 뭐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고율은 높은데 RMS는 작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노이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크레스펙타 이 파고율이 상당히 좀 크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 중간값 해가지고 이제 그 살을 사용한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 통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잡음 대역폭 해가지고 이제 그 대역폭을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로패스 필터는 이렇게 되고 밴드패스 필터는 이제 특정 대역으로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밴드위스를 이제 구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요런 3dB로 이제 하면 된다. 뭐 요 내용은 사실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은 있는데 이제 이걸 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기 스타디를 해가지고 설명하려 그러면은 조금 그 공부를 좀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요렇게 이제 좀 적어놨는데 이걸 이제 제가 좀 이게 어렴풋이 아는 상황에서 좀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잡음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 이제 중요한 잡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탄잡음. 산탄잡음이라는 게 이제 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탄잡음은 이제 전이장벽을 통과해 흐르는 이제 전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전공이 이제 무작위로 이제 방출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나 TR이나 이제 이런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다이오드에 신호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에 뭐 베이스단에 이제 그 온 신호를 준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그 전자들이 뭐 딱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 나가진 않죠, 이제. 그러니까 그 딱, 고 이제 턴온 딱 시킬 때 막 무작위로 확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자와 전공이 무작위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전공선이 무작위로 생성되고 재결합되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열잡음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열잡음은 이제 저항에 의해서 항상 생기는 거고, 산타잡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이제 생기는 뭐 그런 이제 잡음이다. 뭐 요렇게 좀 생각을 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촉,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잡음이랑 이제 접촉 잡음은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치나 릴레이 접점과 같이 두 도체가 한 곳에 만나는 경우 언제나 이제 접촉 잡음이 발생한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제 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접촉할 때 이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유잡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로를 구성하면은 그냥 거기에 이제 항상 생기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릴레이나 이런 걸 구동할 때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생기는 그게 이제 저기 접촉 잡음은 아니고, 이제 그 접촉으로 인해서 어 생기는 그런 이제 고유 특성에서 생기는 그런 잡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접촉 잡음은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저항에서는 이제 과잉 잡음이라고 불리고, 진공관에서는 이제 플리크 잡음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독특한 주파수 특성을 해서 접촉 잡음 또는 F분의 1, 그 저주파 잡음이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 잡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접촉 잡음은 보면은 이게 F분의 1 해가지고 주파 특성을 보인다는 게, 이제 이게 좀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면 없어진데, 이제 저주파 내려오면은 이제 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팝콘 잡음이라는 게 있는데, 팝콘 잡음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산탄 잡음이나 그 다음에 그 접촉 잡음이나 열 잡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팝콘 잡음은 그 이제 반도체 소자의 이제 접합적 결함이나 그 다음에 불순물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을 잘 관리를 하면은 얘는 이제 없앨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부품을 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조가 이제 완료된 어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에 이제 접합 부분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팝콘 잡음이 이제 생기겠죠. 근데 어떤 제조 과정에서 그런 불순물이나 이제 접합부의 어떤 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팝콘 잡음은 없앨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음 전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열잡음, 산탄잡음, 뭐 접촉잡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V1과 V2가 이제 무관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V1과 V2가 무관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V1과 V2가 이제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비례 상수가 이제 이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잡음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뭐 측정을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이 출력에서 측정한다. 입력에서 뭐 측정하기는 좀 곤란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출력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측정기의 어떤 이제 요건은 이제 잡음 측정기는 잡음 전력에 당연히 반응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 이상의 어떤 파고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로의 어떤 대역폭의 최소한 10배 이상의 어떤 분해량을 갖고 있어야 이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충족하는 건 아마 오실로스코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규칙 잡음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오슬로스코프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보면 피크 측정 후 이제 보정하는 계측기, 그러니까 피크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시료값, 이제 측정하는 계측기 가지고 이제 측정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숫자로 이제 측정되는 이제 계측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DVM 같은 경우는 이게 주파수 대역이 엄청 이제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DVM 가정을 사실 측정하기 어렵고,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내는 계측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 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은 그 좀 정밀한 LCR 미터 같은 이제 그런 걸 써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요즘 이제 오실로스코프 이제 성능이 이제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만일에 어떤 그 고유 잡음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가장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유 잡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전력전자하고 관계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고주파 통신하는 뭐 그런 분야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뭐 열잡음이나 그다음에 이런 산탄잡음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능동잡음이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회로에서 이제 우리가 회로 동작에서 생기는 또 그런 이제 잡음이 이 다음 챕터에 이제 좀 얘기가 될 건데, 이제 이제 그게 어떤 뭐 기초가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9장 이제 그 능동잡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고유 잡음의 어떤 이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용되는지, 뭐 그건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EMC 공학 그 고유 잡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